편인데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셨고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일단은 영화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살아남은 아이를 연출한 신동석입니다. 이렇게 부산에 와서 영화를 첫 번째로 틀게 되었고 이제 세 번째 상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설레이고 긴장돼 있었습니다. 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고 과연 이 사람들이 만나야 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다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의 상처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중간에 우리 진짜 여기서 죽어버릴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게 근데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복잡한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어떻게 이들이 만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 초반의 얘기를 좀 영화 초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애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인터뷰 같은 데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애도와 용서 양쪽 다 완벽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둘 다 어떤 의미에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좀 동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그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한쪽만 움직임하고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다 각자의 노력으로 모이는 어떤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화를 구성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전반부에 사실은 그 아이 가해자이기도 한 기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삶이 이어질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갑자기 후반부로 가면서 톤이 조금 달라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세 명이 꾸려가는 어떤 방식의 해결책들, 각자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셨을지 그리고 이런 식의 전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부에 관해서는 성철하고 미숙 양쪽 다 균형 있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공유하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애도의 방식이 각각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철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무성 배우한테 얘기한 것도 아마 성철은 무덤을 꾸며주는 사람이다. 비석도 세워주고 예쁜 나무도 심어주고 무덤에 잔디도 매일매일 깎아주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미숙은 어떤 고통과 어떤 기쁨이야 항상 같이 있길 바라죠. 그 어느 정도의 고통을 유지하길 바라고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은찬의 바람대로 둘째를 가지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은 둘째를 낳으면 은찬이가 계속 생각이 나서 고통스러울 것이고 또 은찬이를 생각해서 얻는 기쁨도 있겠죠. 그런 게 동시에 있어야지만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을 선택했고요. 또 다른 한쪽에 있는 기현의 역할도 그 부부와 기현이 가까워짐으로써 점점 더 처음에는 어떤 부부한테서 얻는 이득을 통해서 그냥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했던 애가 점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균형 있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각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그리고 한 사람의 부재를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버지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 편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줄 아냐. 어쨌든 이걸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 역시 정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죽은 아이를 계속 잊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어떤 그러니까
깊숙한 그리고 또 무게가 있는 그런 톤을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잘 살려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무성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또 좀 더 깊은 연기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여진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만에 또 다시 영화에서 모습을 보여서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발견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성유빈 군이라고 해야겠죠? 아직 어리죠? 네, 성유빈 군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배우 캐스팅과 또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매력을 좀 한 번씩 들어보면서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쓰고 나서 배우 이제 초보 상태에서 제가 배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제 캐스팅 1순위가 사실은 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을 때 이 그림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각 배우가 시나리오를 보시고 저한테 출연을 흔쾌히 승낙하셨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매번. 그래서 세 번째 1순위가 다 되신 거예요? 예, 다 돼가지고는 너무 행복했었죠. 그리고 다 너무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최무성 배우는 현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잘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제 약간 저희가 뭐 요새 유행하는 그런 식으로 최블리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굉장히 장난스럽게 하시다가도 연기에 몰입하실 때는 이제 장난이 아니시죠. 그리고 김여진 배우님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집중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워낙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가 감정으로 덜거리는 거는 바로바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그 배우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저보다 정확하게 오히려 옳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못 갈 만한 방향을 많이 잡아주시기도 했고요. 성유빈 배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는 배우인데 그 현장에서는 오히려 준비한 걸 뭔가 잊은 것처럼 굉장히 날것의 어떤 느낌을 잘 살려서 하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정말 저는 이제 그 엄마와 기현이가 이제 그 맞닥뜨리면서 폭발하는 장면에서 비밀을 알게 되고 폭발하는 장면에서의 그런 연출력과 배우들의 하나하나의 숨소리까지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압축적인 감정이 응축된 장면들이 유독 많았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제목이 살아남은 아이인데 그 영화 내용에서 기현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제 시간을 오래 끌었다는 내용이 되는데 가해자 입장인 거고 이제 죽은 사람은 은찬인데 왜 그 제목에서는 살아남은 아이라는 제목이 생겼는지, 그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물론 기현의 거짓말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부부들이 그 성철과 미숙이 기현이를 아들이 구해준 살아남은 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고 그거는 이제 거짓이었을지 모르지만 영화 결말부에서처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진정한 의미로 살아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초고 때부터 그렇게 짓게 되었고요. 약간 중간에 다시 다른 식으로 약간 공포영화스럽기도 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바꿔보려고 했지만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 제목이 그래도 가장 저한테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이한 후보가 뭐였어요? 공포스럽지 않은? 아니요. 여기서 밝히면 안 되나요? 예,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영화제에서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영화고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일반적인 영화였다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물에서 구해주고 보통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다시 그 이후의 삶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서 이제
끊으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개인적으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또 특별히 그 결말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영화 한 편 보신 건 아니시죠? 11편 정도. 와, 11편 중에 베스트래요. 네. 고맙습니다. 결말부는 그 이후에 후일담을 제가 시나리오에 써본 적은 없어요. 지금하고 거의 동일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강을 걸어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 먼저 뭐 어떻게 나와서 연락을 하고 지냈을까, 뜨문뜨문이라도, 아니면은 뭐 몇십 년 후에 누구가 어떻게 살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아니면 좀 그래도 부부가 기현의 어려운 처지를 계속 좀 옆에서 어떤 식으로 좀 챙겨줬을까, 가족처럼 지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좀 관객분들이 약간 자유롭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말부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한 어떤 고통을 어떻게든 다루는 그 경험 속에서 작은 위로가 있었다고 하면은, 마치 기현의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자갈동맹이들이 떨어진 것처럼 아주 작은 위로겠지만은, 분명히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다음 단계 같은 걸로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객분들이 느껴주신다면은 그걸로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말을 맺었습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좀 가볼게요.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네, 우선 좋은 영화 감사드리고요. 저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기현이 목을 조르다가 이제 포기하고, 저는 기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좀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왜 기현이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목을 조르는 걸 포기하고 이제 살아남으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왜 오히려 자살을 택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죽은 아들이 물속에서 죽은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기현이 자신도 죽음으로써 조금 속죄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독님의 연출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기현이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처음 성철한테 자기가 고백을 한 이후에 성철한테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속으로 어느 정도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같이 숲에 간 건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좀 사랑하게 돼버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게 된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배신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은찬이를 죽게 만들었는지. 그런 복잡한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 저는 기현이가 스스로 돌멩이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자살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결정밖에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은찬이가 그 강물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현이가 그 강물에 간다라기보다는 그 성철이 그 강에 데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히려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영화 진짜 잘 봤고요. 네, 제가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의 모습을 좀 많이 담고 있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데까지 이제 도달하시기까지 뭔가 좀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쓰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첫 장편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혹시 이제 뭐 다른 작품 활동 하셨으면 어떤 작품을 좀 주로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쓴 거는 제가 좀 약간 저도 20대 초반 때 주변에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몇 차례 연거푸 돌아가신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저도 감정의 기복 굉장히 심했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상투적인 위로 같은 게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지고 너무 짜증이 났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도의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 역시 그렇게 남들한테 위로한답시고 굉장히 상처를 덧나게 하거나 잘못 행동을 했던 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남아있다가 보니까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가 좀 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뭐 사회적으로 워낙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애도의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어떤 사회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어떤 세 사람의 인물 중심의 감정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고요. 또 감독님 단편 작업과 또 어떻게 영화 하셨는지도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원래 영화나 소설이나 뭐 예술 쪽은 전혀 문외한인 공대생이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23살 정도에 좀 영화에 꽂혀가지고는 영화를 갑자기 많이 보게 되고 영화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영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그 학교에서 찍은 작품은 좀 오래됐어요. 물결이 일다, 뭐 가이아 BH 뭐 이런 작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 경력이 좀 없는 편인데 뭐 연출부를 하려고 했는데 영화가 계속 엎어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고 각색하고 각본도 쓰고 했지만 영화도 엎어지고 뭐 비슷할 겁니다. 제가 저만 힘든 건 아니고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렇게 하다가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공대생 비하 발언을? 공대생도 공대생 중에 제가 특히 그런 공대생이었다는 거죠. 좀 약간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공대생이었고요. 죄송합니다. 공대생 비하 발언 아니고 제가 그런 공대생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단편들이 또 이제 미장센 영화제나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단편으로는 또 좀 주목을 받던 감독님이셨는데 이번에 또 장편 연출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관객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조금 그게 중심 인물 말고 다른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감독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애도와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유족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였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 기현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처를 회복하고 용서를 해줬고 중심 가해자였던 기현이도 그 유족들의 용서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애도와 그런 용서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가해자 친구들은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죄책감이 없는 친구들 같아서 노래로 치면 기현의 친구가 아니라 죽은 은찬의 친구였던 아이는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그 친구는 애도도 못했던 것 같고 용서받지도 않은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는 기현이 중심 가해자였던 기현이가 자백을 함으로써 자기 트라우마나 그런 상처를 조금 벗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입을 닫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주 그 부분이 참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이 영화가 부부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부부가 안 나오는 장면은 가능하면은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래서 좀 약간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기현이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자기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하고 그렇게 어떻게 어울려 다닐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기현이 고백을 했다는 그 말을 미숙한테 듣고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네 뜻대로 안 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을 거라고, 분노에 대한 표시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계속 애들한테 뭔가 협박이나 괴롭힘에 대한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고요. 예. 네, 또 질문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예, 영화 잘 봤고요. 제가 이제 부산 와서 14편의 영화를 봤는데 그중 가장 좋았던 2편의 영화 중 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박수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번에 나왔던 질문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그 의사자 그 시상식 할 때 날짜가 공교롭게도 4월 17일이더라고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영화를 보면서 내내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에 그 새겨진 어떤 상흔을 드러내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시면서 참조를 했던 뭐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풍경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를까지 봐주셔서 일단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촬영을 한 날이 공교롭게 정말 4월 17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팀에서 저하고 좀 상의 없이 약간 날짜를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월호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뉴스나 그런 것들도 열심히 봤기 때문에 뭐 그 세월호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에 무시를 당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낱낱이 뉴스에서 많이 봤고, 그리고 뭐 뭔가 어떤 그 구조의 책임이나 진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덮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참조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쓰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시겠지만은 이게 학교 폭력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애들끼리 싸우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오히려 시각적으로 최소화시키면서 이 문제를 어쨌든 다루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건드린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약간 이게 뭐 아니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약간 뒤로 한 걸음 물러가서 좀 더 개인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 시나리오 쓸 때는 그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관객분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6일 다음 날을 그렇게 영화에 등장시킨 게 감독님 의도가 아니었다 그래도 그만큼 스태프분들 결국에는 한국을 대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는 상징성들이 더 깊이 또 논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영화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마리가 조금씩 더 보였나요? 네. 네, 14번, 11번 봐주시고 베스트로 꼽아주신 관객분들
감독님이 아마 감사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아니고. 네. 네. 이렇게 첫 장편 만드시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셨는데 감독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작품 계획이 있으시면 그 얘기도 살짝 해주시면은 쭉 계속 감독님 신동석이란 이름 관객분들이 좀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영화 보고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이도 길이지만은 굉장히 뭐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작은 위로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능하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먹먹하더라도 좀 가끔씩 살다가 곰곰이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지금 구상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빨리 쓰고 싶은 게 한 편 있는데요. 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여성 형사가 살인범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장르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거를 장르적으로 좀 차용한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도 기다려지고 또 살아남은 아이가 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말고 극장에서도 관객분을 만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개봉은 저희가 아직 국내 배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언젠가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좀 약간 4월이나 뭐 아니면 3월 뭐 그 정도나 가을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다고 하신 관객분들이 벌써 2분이나 나오셨기 때문에 빨리 배급사에서 좀 연락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